예, 10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시간 정도 진행하고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시간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얼굴들을 뵐 수가 없어서 다들 그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듣고 계신지는 잘 알 수는 없네요. 근데 다만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또 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고 조금 그러실 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한번 들어놓는 거, 그리고 대략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진행하시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감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100%뭐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은 좀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천징수, 즉 인건비 관련된 내용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거는 이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을 하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떼고 그거를 원천징수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떼고 지급을 하는 거죠, 쉽게. 어, 그런 이제 떼야 되는 그런 이제 소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은 조금 구분을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로소득은 뭐 근로계약서 쓰고 사대보험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흔히 종속적인 관계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근로관계에서 지급받는 소득, 이거를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3.3% 소득은 이거는 용역소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업종에서는. 만약에 직원분을 채용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쌍방이 좀 근로소득보다는 그냥 3.3%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은 또 이렇게 별도로 3.3% 용역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료를 반은 이제 근로자 급여에서 우리가 차감을 하고 세금처럼 이제 사대보험도 차감을 하죠. 반은 차감을 하고 반은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준급여나 마찬가지죠. 사업장 부담금은. 어, 그에 반해서 이제 3.3%로 처리될 때는 그러한 이제 사대보험을 떼고 또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뭐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산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퇴직금이 뭐 없는 걸로 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뭐 퇴직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약간 뭐 세금을 떠나서 이런 근로관계상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새는 저는 그냥 권장드리기로는 근로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게 나중에 뒤에서 머리 아플 일이 좀 덜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천징수도 이게 의무입니다.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각종 가산세가 이제 사업자한테 떨어집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를 법에서 사업자한테 부여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사실은 약간 국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천 징수를 하는 이유는 미리미리 세금을 떼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한 번에 납부할 금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징수를 조금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받는 사람한테 미리미리 내라라고 하면은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급을 하는 단계에서 사업자한테 의무를 갖다가 법적으로 부여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지금 그냥 뭐 오랫동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 이미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면을 보면은 이거는 국가에 좀 협조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협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가 또 함께 부여되는 그런 제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소득별로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근로소득은 이제 원천징수를 우리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소득별로, 그 가족 구성별로, 가족 수별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를 떼야 될지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떼는 거고, 사업소득은 이제 뭐 인적 용역 계약에서 3.3%만 뗀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뭐 많이 발생할 건 없고, 권리금이 이제 기타 소득의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 징수가 이제 22%.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퇴직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인건비가 발생하시는 경우들은 직접 처리하시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좀 대부분입니다. 원천 징수해야 되고, 얼마를 떼야 되고, 사대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일일이 그 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서류도 작성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직원분들이 계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통상은 이제 그 외부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세무회계 사무실에다가 그때부터 맡기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그래서 다만 이제 뭐 맡기시는 게 꼭 뭐 의무는 아니고, 내가 편하고자 맡기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좀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 신고도 내가 하고 원천징수도 직접 하고 요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사업 뭐 이거 하는 시간에 내가 뭐 마케팅을 더 하고 조금 더 뭐 그 사업성을 높이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용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런 뭐 세무적인 사항은 아니긴 한데, 그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부를. 이거를 뭐 안 쓰면은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합니다. 요새는 안 쓰면 신고를 하고 당연히 벌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해서 그달 이제 그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급여 명세서도 같이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은 사실 다 급여 명세서를 그 월급 때가 되면은 딱 이렇게 그 같이 주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장들에서는 이게 그 잘 이렇게 명세서까지 이렇게 교부를 잘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 관련 법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몇 년 전부터는 이 명세서도 교부 의무가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100% 적용되고, 그 5인 미만에서는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펜션업 같은 경우에 근로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아주 대형이지 않는 이상은 직원분들이 통상 한 명에서 뭐 한 세 명 정도, 요 정도 등록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5인이 넘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건 이제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그 다운로드 가능한 그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양식입니다. 뭐 꼭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걸로 사용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편한 서식대로 하셔도 되지만, 좀 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사용했을 때 문제는 없어서 이렇게 한번 좀 공유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원천징수라는 걸 했을 때 그럼 어떤 신고 제출 의무가 뒤따라 오는가 보면은, 소득을 지급한 달에 만약에 뭐 9월 달 급여를 9월 30일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10월 10일까지 지급액과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세무서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도 또 따라 붙습니다. 지자체에
두 군데다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월. 다만 이제 매월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직원 한 명이고 원천세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매월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반년별로, 반기별로 할 수 있는 그 유형으로 신청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도 가능합니다. 분기별로도. 어, 그리고 이 원천세 신고라는 거는 몇 명에게 얼마를 줬고 얼마를 뗐다. 이 정도 정보만을 기재해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종 이제 그 명세서 제출 의무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지급일이 속한 반기에 다음 달 만약에 상반기라고 하면은 7월 말일까지 그 지급을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7월까지,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1월까지. 이거는 이제 뭐 소득 파악 목적으로 도입이 몇 년 전에 됐는데 정규 지급명세서가 아닙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그래서 이것도 안 하면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 세금 납부하는 신고랑 별개로 명세서 제출 신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정규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말정산 신고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해가지고 그 내역을 신고하는 걸로. 이렇게 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천세는 세금 납부를 안 한 거니까 세금 미납된 걸 기준으로 세금.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한 금액의 일정 금액. 정규지급명세서도 일정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직원 한 명 고용을 했더니 뭐 사대보험도 취득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매월 원천세도 납부해야 되고 뭐 주기적으로 명세서 제출도 해야 되고 직원 한 명 고용했다고 너무 많은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많은 의무가 너무 따라옵니다. 사업자가 직접 해야 되는 이런 이제 필수적인 법정 의무들이 따라와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일단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메뉴에 들어가서 뭐 기본 정보 입력하고 이렇게 직접 하실 수 있고 그 원천세 신고는 이제 세무서에 하는 이제 국세 신고와 지자체에 하는 지방세 신고가 별도로 각각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방세는 이제 위텍스라는 그 지방세 원천세는 이런 위텍스라는 이제 지방세 사이트에서도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처음 하시면 조금 어려우세요, 사실. 여기다 뭐를 넣어야 되지? 여기다가는 뭐를 넣어야 되지? 이렇게 좀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그 온라인 과정에 이제 이런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강의도 중간중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천세 신고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직접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강의를 한번 듣고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그 지급명세서,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나 뭐 이제 정규 지급명세서도 홈택스에서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 홈택스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원천세는 지방세로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이런 명세서 제출은 다 홈택스에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세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개념적으로 이게 뭐 다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뭐 별도의 강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셔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하다가 실수할 게 좀 걱정된다. 또는 뭐, 아유, 이거 해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그때는 조금 뭐 외부에다가 이렇게 조력을 구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인건비 신고가 사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신고를 해야 나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실제 지급한 거면은 당연히 뭐 비용 처리로 내가 뭐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으세요. 맞으신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신고가 돼야 그 비용에 대한 적격성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그 여부가 없는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직원한테 뭐 한 연간 3천만 원 정도를 넣고 그 지급을 하고 이거를 내가 비용 처리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의 소득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또 나의 매출은 또 누군가의 비용입니다. 그거는. 물론 저희는 이제 펜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종 소비자가 그 사업자가 아닌 경우들이 좀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뭐 비용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뭐 비용은 맞죠. 개인 차원에서는 아유, 숙박 비용으로 얼마 썼다 이런 개념이긴 한데 대부분은 뭐 근로자라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같은 논리로 내가 이제 직원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급여를 줬는데 나만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로 인해서 세금은 적어지죠. 세금은 적어지는데 누군가의 소득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안 잡히면은 그 앞뒤가 안 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하면서 누구한테 지급했다라는 것을 소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개한테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는 이거 비용 인정받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도 하셔라.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신고라는 거는 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종합소득세 영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제 5월 달이 이제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의 뭐 저희 세무사들한테는 그 전쟁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바쁠 때가 그 3월 달이랑 5월 달인데 3월 달은 이제 법인들의 법인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그리고 5월 달은 이제 개인들의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이게 상반기에 이제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뭐 그 집에도 못 가고 신고만 이제 한 달 내내 하는 기간들인데 어, 세금이라는 거는 어, 나 세금 많이 내서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세금을, 내가 올해 뭐, 그 세금을 뭐 몇 천만 원 냈어. 진짜 뭐 많이 벌어서 만약에 한 1억을 냈어.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너무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1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하면서, 세금이 많이 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걸 보지는 못했고, 다만 제가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한테는 뭐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괜히 많이 내지 않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 세금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그게 사업이 잘 된다는 그, 그, 또 반증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세금 많이 내시면 좋겠다. 세금 많이 내서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을 좀 드리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하지만 막상 이제 세금 낼 때 되면은 다 누구나 이제 아유 세금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음, 근데 제가 뭐 경험적으로 세금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고 할 때 세금이 적은 경우 코로나 때가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에 자영업자분들, 저희 펜션업도 뭐 직격탄을 맞았었죠. 그때 뭐 방역 수칙, 뭐 집합 제한 뭐 이런 걸로 뭐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코로나 기간 그때 이제 소득세 신고하고 뭐 이럴 때 대부분 세금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으세요. 그래서 세금 뭐 이번에는 뭐 한 세금 한 500 내던 분이 뭐 한 돈 100만 원 내고 뭐 그 이하도 내고 막 이러니까 세금 납부를 설명드릴 때 뭐 좀 곤란했습니다. 막 마음이 막 세금이 적어서 뭐 좋으시겠어요. 뭐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사업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건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런 게 좀 따라오고 음, 또 이런 세금 관련해서는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게, 뭐, 물론 그 내 지출이 늘어나서 뭐 심적으로 뭐 편치는 않아도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소득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공인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거에는 서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발급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이제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소득금액 증명이 나의 이제 그 연간 소득에 대한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다가 이제 뭐 그 내 소득을 갖다가 뭔가 제출을 해야 될 때 소득 금액이 높으면은 그만큼 더 대우를 받죠. 이자율도 낮고 대출도 더 나오고 이런 대우들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금 낸 거에 대한 그만큼의 나의 베네핏이 어느 정도는 거기서 좀 생기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소득 금액을 좀 높여달라는 주문도 있으세요. 세금은 좀 더 내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소득 금액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사업 때문에, 대출 때문에 소득 금액이 너무 낮게 잡히면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실제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인의 신용하고도 조금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이제 소득들, 이제 분류상 사업, 근로,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모든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뭐 사업의 사업소득이 1억이다, 근로소득이 뭐 5천이다, 기타 소득이 뭐 또 3천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 2억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하는 식입니다. 이제 그 신고 계산 방법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어 이제 소득세 신고에서 조금 더 뭐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건데, 장부 신고라는 것과 추계 신고라는 걸로 좀 나눠집니다. 우리 신고라는 거는 이 장부 신고라는 거는 실제 내가 실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장부의 종류로는 간편장부란 것과 복식부기 장부라는 걸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매출은 언급을 안 드렸죠. 매출은 사실 부가세 신고의 의미가 매출을 확정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어떤 말씀이냐면, 부가세 신고를 해서 만약에 내가 상반기에 그 매출과표가 뭐 1억이다. 하반기에 매출과표가 2억이다. 그럼 총 연간 내가 부가세 신고한 매출과표가 3억이다라고 하면은 내 매출은 거기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으세요. 내 매출에 대한 집계를 소득세 때 따로 집계하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를 한 게 내 매출로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 신고는 비용에 대한 게 좀 더 중점입니다. 실제 매출은 확정이 돼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부는 어쨌든 두 개로 나눠지고, 간편장부란 거는 약간 이제 가계부 형식으로 조금 간편하게 작성되는 장부고, 단순하게 수익 비용 항목을 그냥 뭐 항목별로 집계해서 단순하게 이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재무제표, 뭐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유형의 좀 엄밀한 의미의 장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장부 의무가 뭐 이걸 마음대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냐? 아니면은 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업종별로 나뉩니다. 업종별로. 업종별로 좀 구분이 돼서, 일단 뭐 크게 뭐 대표적인 업종 도소매업, 그리고 우리 이제 숙박 및 음식점 그 다음 단계에 있죠.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일반 서비스업, 기본적인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기장신고라는 이제 그 장부로 꼭 신고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기장신고. 그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그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업종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1억 5천 이상이면은 꼭 복식부기로 해야 됩니다. 근데 1억 5천 미만이면은 간편장부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편장부인데 내가 펜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이 1억 5천 미만이었어 가지고 전년도에 그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나는 복식부기로 하고 싶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올라가도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의무는 간편인데 간편으로 해도 되는데 보다 어려운 신고로 했어 라고 하면은 잘했다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산출세액이 20% 100만 원을 한도로 그 기장세액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추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 추계라는 거는 그 실제 장부가 아니고 일종의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번 추정 경비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뭐 추정을 할 수 있나요? 뭐 나 한 1억 정도 매출에 그냥 9천만 원 비용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추계 신고라 일단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경비율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죠. 업종 코드에서 그 경비율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요것도 이제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 숙박업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이 3,600 미만이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추계 신고를 선택을 할 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근데 3,600이 내가 전년도 매출이 3,600이 넘었다. 그러면은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이 개념을 좀 더 설명드리면은 어, 추계 신고는 그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장부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의무자냐, 복식부기 의무자냐라는 걸로 나눠지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계로도 할 수 있는 그 장부 작성을 안 하면 추계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장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이런 매출 기준을 나눠서 그 추계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추계에 대한.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기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페널티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랑 직전 연도 매출이 4,800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는 이런 무기장가산세가 페널티가 없이 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없이. 다만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좀 매출 규모가 있는데 나 장부로 안 하고 그냥 추계로 신고했어 하면은 이거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걸로 봐버립니다. 신고를 안 한 걸로 보고 이때 신고는 안 한 걸로 보지만 뭐 세금 납부는 해야 되니까 이 추계를 적용한 걸로 세금 납부는 하지만 무신고로 간주해서 가산세가 함께 발생을 합니다. 네, 복식불기임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적으로 너무나 불리해서 추계로 한다라는 게 실제 경비대로 하는 게 낫지 추계로 하게 되면은 이 적용받는 경비율이 어차피 낮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추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들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 복식부기의 신고를 이제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기가 이제 그 일반 이제 그 비전문가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식부기 장부 자체는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어쨌든 그런 지식을 갖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복식부기 의무는 외부에다가 좀 의뢰를 주신다. 다만 간편장부일 때는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처음으로 좀 돌아와서 너무 앞으로 가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제 이 경비율이라는 게 다시 한번 눈에 띄실 거예요. 만약에 실제 경비가 내가 뭐 1억의 펜션 매출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런저런 비용 뭐 임차료나 뭐 시설비나 관리비나 뭐 직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1억이 매출이 있는데 비용은 뭐 5천만 원이 들었다. 첫 해인데.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장부로 하는 경우에.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경비율을 적용을 해도 아무 페널티가 없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1억 원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게 8,7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장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실제 장부 없다라고 치고 그냥 이 경비율 적용받는 게 세금이 훨씬 낮겠죠. 그런 식으로 이 경비율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때 이제 처음 이제 뭐 창업 당시부터 맡겨주신 경우에 단순 경비율이 가능한 뭐 첫 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장부대로 했을 때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해니까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세금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초기 투자가 워낙에 커가지고 뭐 실제 경비가 뭐 한 거의 뭐 95%다. 뭐 남는 게 실제 없었다.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였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제대로 계산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뭐 투자 대비해서 어쨌든 뭐 한 50%의 이익률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때는 경비율을 사용해서 더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장님들, 대표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금액이 조금 높아야 됩니다. 내가 소득이 좀 높아야 내가 업무 보는데 좀 편합니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뭐 경비율로 하지 않고 그냥 뭐 실제 장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뭐 당연히 좀 뭐 수순리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비율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뭐 일반 펜션은 87%, 그리고 뭐 민박 같은 경우에는 뭐 83% 정도, 그리고 숙박공유업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데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 신고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업종별로 실제 경비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걸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경비율을 공시를 합니다. 일종의 우리 기준시가, 우리 부동산들 뭐 공시가, 공시처럼 이렇게 경비율을 이제 그 신고 기간 전에 그 해의 경비율을 공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 경비율은 그래 알겠어. 뭐 이렇게 높은 경비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 근데 이 기준 경비율은 뭐지? 요거는 되게 낮네. 뭐 20%대로 굉장히 낮죠. 추계 신고를 할 때 단순 경비율을 쓸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쨌든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조금 그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나. 그런데 만약에 뭐 기준 경비율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본 그 20%로 해야 되겠죠. 그 뭐 한 20%대 기준 경비율로. 물론 기준 경비율은 그 20%로 계산된 거에서 어, 어,
기준 경비율은 그 20%로 계산된 그 경비율에서 추가적으로 주요 경비라고 해서 그 추가적으로 빼주는 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준 경비율은 너무나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 경비율은 거의 뭐 쓰는 경우가 저희 업종에서는 숙박업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기준 경비율은. 차라리 그냥 실제 장부가 항상 더 유리해요. 대부분. 그런데 만약에 뭐 도소매 업종이나 일부 업종들은 기준 경비율을 사용해도 뭐 페널티 감안해서 그 괜찮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도소매 업종이나 일부 뭐 좀 건설 업종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근데 저희 업종은 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다만 요새 그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자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소득세 신고 다들 그 해보신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뭐 신고하세요라는 안내였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뭐 거의 뭐 계산까지 해줘서 안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순경 비율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세청에서 안내를 할 때 이 경비율을 뭐 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 적용된 경비율로 뭐 신고서까지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이고 나한테 유리한 거를 국세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거를 비교적 좀 이렇게 많은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조금 이제 손쉬운 시대가 됐는데 그렇지 않고 뭐 그런 안내를 받은 단계를 이제 넘어서 복식불기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봤을 때 만약에 초기 투자가 좀 너무 컸어요. 거기다 권리금까지 만약에 주고 그러면 첫 해에 뭐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첫 해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1억이다. 마이너스가 1억이 났다. 근데 그래서 나는 체감하기로는 나는 마이너스를 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왔는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를 적용했더니 세금이 뭐, 뭐 없어요. 만약에 세금이 없거나 뭐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이 있더라도 굉장히 소액이어서 뭐 아유 이거 뭐 그냥 내면 그만이네. 뭐요 정도의 뭐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굉장히 적었다. 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가 난 거는 그 다음 연도로 마이너스가 이어집니다. 마이너스가 이어져서 내가 올해는 마이너스 1억, 그 다음 연도에는 플러스 1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플러스가 난 해에 이 마이너스를 차감을 해줍니다. 우리 결손금 공제라고 해서 플러스가 난 해에서 과거의 마이너스를 차감을 해줘요.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가 난 해에는 당연히 세금을 낼 게 없고 플러스가 난 해에도 뭐 세금을 낼 게 없죠.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냥 안내된 내용대로만 그냥 따라가서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났던 거를 인정을 못 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손해죠. 마이너스가 난 거를 그럼 알아서 뭐 해줘야지. 뭐 이거 뭐 괜히 단순용비로 안내된 거 했다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도 되냐라고 하겠지만 마이너스가 났으면은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신고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이너스가 났는지 플러스가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매출은 1억이고 뭐 극단적으로 비용이 뭐 10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이거를 그 신고를 해서 마이너스 9억을 내가 신고를 해서 확정을 짓지 않으면은 국가에서는 경비율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은 경비율로. 그러면 이 마이너스 9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극단적으로 금액을 높여서 설명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신규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 실제 장부 신고를 그래서 고려를 좀 저희가 많이 합니다. 초기 투자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세무 관리하는 이제 그 펜션들이 좀 여럿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운영을 하시는 형태는 조금씩은 다르세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임차를 해가지고 뭐 펜션을 운영을 하시고 어떤 대표님은
거의 땅을 아예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올리셔서 그 펜션업 등록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뭐 임차냐 뭐 자가냐 뭐 그 차이에 대한 유형이 첫 번째로 좀 나눠지고 또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그 신축을 아예 이제 건물을 내가 올려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 자체가 내 사업용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내 비용이 처리가 되고 임차료는 안 나가지만 내 건물, 내가 산 건물 또는 내가 지은 건물에 대한 그 지급에 대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비용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뭐 이렇게 유형이 좀 나눠지고 그 저도 이제 가끔 놀러 갑니다. 그 뭐 가끔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해가지고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 이제 제가 관리하는 거기 펜션 가서 사장님 사모님 만나서 제 가족들 뭐 애기들 데려가 가지고 같이 놀다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온 가족이 다 같이 운영을 하십니다. 거기 뭐 사모님이랑 그, 그 자녀분이랑 같이 셋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급여 신고나 이런 거를 뭐, 다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그 비용 처리 못 하는 것도 아시면서도 그냥 안 하세요. 안 하시면서, 그, 안 하시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또 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안 하시는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뭐 선택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끼리 하시는 경우들은. 그리고 또 약간 기업형으로 여러 군데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뭐 평창에 하나, 뭐 저쪽 뭐 제주도에 하나, 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묶어서 하시는 경우에, 어, 여러 사업장이 있고 각각의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순이익 뭐 한 개 그 펜션에서 뭐 순이익이 뭐 한 5천씩 났다. 근데 뭐 한 다섯 개 있다. 다섯 개 운영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한 2억 5천 되니까 이제 세금이 좀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법인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 다섯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시면서 본인 급여 처리하시고 거기도 이제 가족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족분들도 다 직원으로 법인 직원으로 등재돼서 급여 발생시키시고 그런 식으로 형태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금 부담이 좀 크냐 적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전환을 하시는 경우들도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조적인 거 한번 중간에 제가 갑자기 좀 관리하던 것들 생각이 나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어, 지금 3시 55분 막 됐는데, 두 번째 마지막 쉬는 시간만 잠깐 갖고, 마지막 시간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한 10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좀 뵙겠습니다.